지연아, 지금 들리는 거야?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눈물 흘렸잖아. 이 두부 오늘 아침에 만든 거요? 김태수가 두부 한 모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새벽 4시부터 만든 거예요. 그는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을 받는 손이 예전보다 조금 느려져 있었습니다. 시장 할머니는 그를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어떤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만 태수는 눈치채지 못한 척 돌아섰습니다. 남해 읍내의 작은 재래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생선 가게와 채소 가게, 반찬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은 저마다 목청을 높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2월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바닥에는 간밤에 내린 서리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딱히 빨리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하루의 목적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 굳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그것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남쪽을 향해 난 낮은 지붕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겨울 동안 물을 제때 주지 못해 절반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화분들이 언제나 싱싱했습니다. 봄이면 제라늄이 빨갛게 피어났고 여름이면 바질 향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지금은 빈 화분들이 그냥 거기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조용함이었지만 매번 처음처럼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두부를 썰어 넣고 된장을 한 숟갈 풀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대파를 꺼내 두어 줄기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날씨를 알렸습니다. 남해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것이었습니다. 외출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밥솥에서 밥을 퍼냈습니다. 한 공기였습니다. 작은 상의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 한 접시를 올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반찬이 많아야 먹어줄 사람이 없었고 차려봤자 버리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처음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래도 제대로 차려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아 먹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1980년대 어느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귀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가 했습니다. 태수는 밥을 천천히 씹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의 고요함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은편에 놓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거기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날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한마디씩 하거나 그냥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 침묵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밥그릇을 비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소리,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행주로 그릇을 닦는 소리, 이 작은 소리들이 없으면 집안은 완전히 무음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그래서 설거지를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이유였지만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싫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예보대로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마당에 말라버린 화분들 위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잠시 그 화분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봄이 되면 새 모종을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심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낮에 텔레비전을 켜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낮에도 텔레비전을 켜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요리 프로그램을 보거나 그냥 소리만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 보는 텔레비전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웃긴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는 것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계속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시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들이 포개지면서
묘하게 포근한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수는 그 느낌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편하게 느껴졌고 어떤 날은 숨이 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예보보다 일찍 시작된 비는 금세 굵어졌습니다. 태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이웃집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차가 물웅덩이를 지나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화면이 켜졌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번호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대부분 스팸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대출을 소개하거나 무언가를 팔려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손이 멈칫했습니다. 태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수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성이었고 말투에서 병원 특유의 절제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부산병원 중환자 병동 담당 간호사입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 병원, 중환자 병동, 그 단어들이 차례로 머릿속에 들어왔지만 곧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입원 중인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은 대구에 살았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호자로 등록된 환자가 없을 텐데요. 네, 확인해보니 2번째 보호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1번째 보호자분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이지연 씨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빗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도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이지연, 오랫동안 떠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예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태수 자신도 놀랐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졌고 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보호자분이 직접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면담도 필요하고 치료 결정 사항에 서명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다보면서 방금 자신이 들은 이름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3번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마당의 빈 화분들이 빗물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것이 언제인지 태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이정영과 결혼한 것은 29살 때였습니다. 이지연은 그 아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정년보다 4살 아래였고 결혼식 날 처음 제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지연은 청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 잘 부탁드려요. 형부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인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종종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는 빠지지 않고 왔고 주말에도 가끔 들렀습니다. 정년과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두 자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전을 부치며 깔깔거리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거실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의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지연은 늦은 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가 지연이 타고 있던 차의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지연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뇌 손상을 이야기했고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은 부산의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연이 매달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수도 몇 번은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병실을 방문하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정연은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태수는 그 옆에서 말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3년 전 정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혈관이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떠났습니다. 태수는 그 사흘 동안 병원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정연이 세상을 떠난 뒤 지연 쪽 가족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릿해졌습니다. 딱히 어느 쪽에서 연락을 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결고리가 된 사람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몇 번 연락을 했지만 태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연이 떠올랐고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보호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니 자신은 이미 그 목록에서 지워졌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보호자, 그 자리에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오래된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연이 살아있을 때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사야 한다는 메모였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흐릿해져서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연의 글씨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 두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신이 가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는 지연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으셨는데 혹시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태수는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를 한번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다시 창가로 가서 빗속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갈 이유가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이미 7년째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치료 결정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지연의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두 번째 보호자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머니가 곧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이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시점에서 법적인 의미에서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형부도 아니었고 처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알았던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걸리는 걸까? 태수는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이웃집 담벼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골목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 사람이 멀리 보였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지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기름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고 서서 전을 뒤집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연이 양념이 부족하다고 잔소리를 하면 지연은 일부러 더 크게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정연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같이 웃었습니다. 태수는 그 장면을 거실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명절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혼자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 없이, 사진 한 장 없이, 아무도 오지 않는 병실에서 태수는 그것을 방금 눈으로 본 것처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누워있는 지연, 기계 소리만 들려오는 병실, 아무도 없는 복도.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왜 연락이 안 될까? 가족이 있는데 왜 두 번째 보호자에게까지 전화가 온 것일까? 무언가 사정이 생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거나 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나 그렇다면 지연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가봤자 달라질 것은 없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아마 평생 그 전화가 마음에 걸릴 것이다.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의 발걸음도 떼지 못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그는 라디오가 아직 켜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전 같으면 끄고 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두었습니다. 혼자 있는 집에 소리라도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비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수는 우산을 들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5분이었습니다. 빗속을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동안 태수는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발이 나아갔습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산까지는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평일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창문 너머로 남해 읍내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상가들, 익숙한 골목들, 한때 자주 걷던 길들. 태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도시에 산 지 얼마나 됐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정연과 결혼하고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으니 3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했고
여기서 늙었고 여기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출발까지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젊은 부부, 큰 가방을 든 중년 여성, 피곤한 얼굴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청년,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수도 그들 중 하나로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가면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빗속에 국도가 펼쳐졌습니다. 들판 위로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고 먼 산들은 안개 속에 흐릿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앞 유리를 규칙적으로 쓸었습니다. 태수는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을 처음 만났던 결혼식 날, 명절마다 가득 찼던 처갓집 식탁, 정연과 지연이 부엌에서 손을 맞잡고 웃던 모습,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갔던 병원의 복도, 의식이 없는 지연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낯선 느낌, 그리고 정연이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지연의 어머니가 태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부탁해요. 형부, 지연이도 부탁해요.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처럼. 그런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연락도 끊어졌고 병원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살아가기 바빴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면 정연이 떠올랐고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봤습니다. 안 생각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빗속 고속도로가 달렸습니다. 가드레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부산 방면의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아까 전화가 왔던 번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직 병원에 도착한 것도 아닌데 이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모습의 지연을 보게 될지,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자신이 거기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바뀌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 안에서 태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산 시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미터기를 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산의 저녁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남해와는 달리 이곳은 높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 위로 수많은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빗속의 도시는 가로등 불빛과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뒤섞여 번들거렸습니다. 태수는 그 불빛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 마지막으로 온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병원을 상상했는데 예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본관 건물이 높았고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태수는 우산을 접고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정연이 쓰러졌을 때 달려갔던 병원, 지연의 사고 직후 뛰어들어갔던 응급실, 태수에게 병원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나쁜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이지연 씨 병실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중환자 병동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5층 중환자 병동입니다. 면회는 보호자만 가능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태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고 머리카락은 빗속을 걸어서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단정하게 보이려고 한 건지 그냥 손이 움직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1층의 분주함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묵직한 고요함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복도를 희뿌옇게 비추고 있었고 간호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는 닫힌 문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문들 너머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지연 씨 보호자입니다. 오늘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 오셨군요.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담당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스테이션 옆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어떤 환자의 심박수를 재는 기계인지 호흡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의사 한 명이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 의사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담당 주치의 박현식입니다. 태수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환자 상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혈압이 불안정해졌고 폐에서 감염 소견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항생제를 쓰면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감염이 장기 입원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는 보호자도 알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았습니다. 7년. 이 사람은 7년 동안 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이 얼마나 변해 있을지, 기억 속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얼마나 다를지.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태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실을 봐도 될까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앞서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505호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태수는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505호 앞에서 간호사가 멈췄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주세요. 5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실 온도는 복도보다 낮은 것 같았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어딘가 바람이 드는 것처럼 서늘했습니다. 태수는 한 발을 들여놓으면서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놀라울 만큼 단순한 공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와 의료기기들, 그리고 흰 벽,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6인실 구조였지만 이 방에는 환자가 둘뿐이었고 지연이 있는 쪽은 창문에서 먼 안쪽이었습니다. 커튼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들리던 것과 같은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걸어서 커튼 옆에 섰습니다. 침대 위에는 꽃이 없었습니다. 창틀 위에도, 침대 옆 서랍 위에도, 어디에도 꽃 한 송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오래 입원한 환자의 병실에는 무언가가 쌓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가족이 가져다 놓은 물건들, 사진, 작은 소품들, 살아온 흔적처럼 쌓이는 것들이. 하지만 이 공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 위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로션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관리를 위해 두는 물건들처럼 보였습니다. 벽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반 병실이라면 누군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붙여놓거나 좋아하는 사진을 테이프로 붙여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의 벽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흰 벽이 그냥 흰 벽이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뭔가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짐을 다 빼내고 나서 텅 빈 방을 들여다봤을 때의 느낌, 그 공허함과 비슷했습니다. 살았던 흔적이 사라진 공간,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병실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태수는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의료기기들이 침대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 링거, 심박 모니터 화면에서 초록색 선이 일정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태수는 서랍 옆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린다고 느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모든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실 안에 앉아 있으니 아까 문 앞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세게 공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들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에서 7년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7년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 동안 이 사람은 여기 누워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돌아왔는지, 창밖으로 눈이 몇 번 내렸는지 지연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창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흔들렸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침대 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랍 위에 로션통 옆에 작은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로션통의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뭔가 종이 같은 것이 서랍에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종이를 짚기 전에 태수의 시선이 침대 위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커튼 옆에 앉을 때까지 태수는 시선을 병실 전체로 분산시키며 정작 침대 위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똑바로 봤습니다. 기억 속의 지연은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밥상에서 맛있다고 소리를 내면서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자 깔깔거리던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볼이 함몰되어 있었고 광골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피부는 오랫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것처럼 황백색이었습니다. 팔은 가늘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혀있는 손등의 핏줄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만 있으니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기억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눈앞에서 직접 확인될 때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다는 것, 몸이 변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침대 위의 지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호흡기가 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심박 모니터에서 초록색 선이 일정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기계 소리들이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태수는 잠시 그 리듬을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일정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숨을 참게 되었습니다. 마치 소리가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야 종이를 집었습니다. 서랍 틈에서 빠져나온 종이는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한번 접었다가 다시 펴고 또 구긴 것처럼 여러 번 손을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쓰는 메모지 같은 흰 종이였습니다. 거기에 볼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처럼 선이 흔들렸고 글자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형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태수는 그 종이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형부, 그 두 글자가 종이 위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을 담은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적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글씨의 흔들림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손의 떨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종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의 지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마른 얼굴, 움직이지 않는 손,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병실 안에서 그 소리는 금방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계속됐습니다. 태수는 한 번 더 같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게,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지고 흔들린 두 글자, 형부. 이것이 언제 쓰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을 쓴 사람이 무언가를 원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닿고 싶었던 것, 들려주고 싶었던 것, 하지만 다 쓰지 못한 것. 형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오려고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세 가지 소리가 겹치면서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새삼스럽게 실감됐습니다. 지연이 이 병실에 처음 왔을 때 태수는 아직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병원을 찾았고 지연의 곁에 한동안 앉아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정연이 세상을 떠났고 태수는 혼자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지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연이 떠났다는 것도 모른 채, 형부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모른 채, 아니면 알았을까요? 태수는 그 생각을 지우지 않고 이번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청각은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연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병실에서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 기계 소리,
빈 복도를 지나는 바람소리,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태수는 손에 든 종이를 다시 폈습니다. 형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흔들린 선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종이는 얇고 차가웠습니다. 나중에 간호사에게 이 종이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서랍에 들어온 것인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곧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박수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된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침대 위에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수는 보았습니다. 눈가에 아주 작은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가 달라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꺼풀 아래, 속눈썹 사이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눈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태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거의 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작았는지 다시 보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흘렀습니다. 지연의 눈가를 타고 내려온 그 작은 물방울이 귀 옆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닿으려는 건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손 옆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두었습니다. 손등이 링거줄 가까이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실 바깥에서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태수는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감정과는 무관한 신체 반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순간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설명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분명히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라고 했지만 간호사가 들어와서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은 이만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종이를 서랍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침대 위에 지연은 그대로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아까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면서 태수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는 라디오 소리가 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빈 소파와 식은 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수는 오랜만에 어딘가로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병동의 조용함이 잘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남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방은 좁았고 천장이 낮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병원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새벽 2시 이전에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여관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캔커피를 샀습니다. 병원 입구 앞 벤치에 앉아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공기는 차가웠지만 어제보다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커피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수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 어딘가에서 지금도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릴 것이었습니다. 아침 면회 시간이 되자마자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어제 만났던 간호사가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별말 없이 병실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505호로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서랍 위에 어제 올려놓은 종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연은 변함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어제와 같은 무게로 이 공간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낯설미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어제보다 조금 안정됐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태수는 지연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계속 앉아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여간이 낡았다는 것, 편의점 커피가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다는 것, 오는 길에 본 부산거리가 오랜만에 왔더니 낯설었다는 것,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병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무음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에 왔습니다. 오후에도 왔습니다. 여간에서 지내면서 남의 집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연락을 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태수는 지연 옆에 앉아 정연과 처음 부산에 여행을 왔던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혼 때였습니다. 정연이 광안리 해변에서 파전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한참을 걸어 포장마차를 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연과 지연은 자매였으니 정연이 지연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지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했습니다. 눈을 깜빡일 뻔했다면 놓쳤을 정도였습니다. 손가락이 한번 굽혀졌다가 펴졌습니다. 엄지와 검지였습니다. 태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참고 바라봤습니다. 다시 움직일 것인지. 하지만 그 이후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즉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지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빛을 눈에 비추고 손발을 눌러보고 목소리에 반응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인 박 선생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이 들어와 같은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기록지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뇌파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근육 반응이 있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검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 박 선생이 나가고 나서 태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놀란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수는 지연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제처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더 오래, 더 많이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박 선생은 태수를 조용한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박 선생은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검사와 비교했을 때 뇌의 일부 영역에서 활동이 감지됩니다. 태수는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완전한 의식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뇌가 완전히 멈춰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극적인 외부 자극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친숙한 냄새, 음악, 접촉, 뇌에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 자극을 제가 줄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의료진보다 낫습니다. 환자가 알던 사람의 목소리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태수는 복도 창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햇빛이 조금 나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병원 마당에 심어진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집에서 옷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와 두꺼운 외투, 그리고 정연의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우유는 버렸고 남아있던 반찬들은 이웃집 문 앞에 봉지에 담아놓았습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완전한 무음이 됐습니다. 태수는 그 정적 속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 집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 빈 소파, 빈 식탁. 이 집에 다시 돌아올 것이었지만 한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산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태수는 여관 대신 병원 근처 작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방이 더 좁았지만 월세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재활치료는 그 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관절이 굳지 않도록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것, 마사지, 청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작업을 했고 태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치료가 없는 시간에도 말을 걸어주시고 손을 잡아주거나 주무르거나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아침에 오면 어제 저녁에 먹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걸어오다가 본 풍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명절 때의 기억들, 정연이 살아있을 때 셋이 함께했던 시간들, 이야기의 소재가 바닥나면 고시원 근처 중고서점에서 산 오래된 소설책을 소리내어 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즈음 지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다리를 자극했을 때 반사적인 수축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태수는 고시원 방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회복 가능성. 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부산의 밤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가야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재활치료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났을 때 박 선생이 태수를 다시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사도 함께였습니다. 신경과 전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최 선생이었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려 했습니다. 최 선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신 이후로 환자 상태가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기존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7년치 진료 기록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는데 치료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일정 시점부터 신경 자극 재활 치료가 중단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환자 상태와 여러 현실적인 사정들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재개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뇌파 검사에서 경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당시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 선생이 차분하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환자가 완전한 무반응 상태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 의식 상태, 즉 매우 제한적이지만 간헐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지속적인 자극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변화가 더 일찍 관찰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능성의 이야기이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7년. 그 시간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무게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지연의 어머니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딸이 깨어나지 않는 것을 7년 동안 바라보며 사는 일이 어떤 것인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조금 더 일찍 맞아 떨어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치료 방향은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박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중단됐던 신경 자극 치료를 재개할 것입니다. 약물 조정도 하고 재활 치료 강도도 높일 겁니다. 비용이 늘어납니다만 비용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태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두 의사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태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5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퇴직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면서 거의 쓰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쓸 곳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뭔가를 위해 쓸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생겼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치료는 그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경 자극 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와서 하루 2번 진행했습니다. 재활 물리치료도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태수는 치료 시간 외에도 병실에 머물면서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예전 노래를 조용히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던 노래라고 정연이 말해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 비슷한 멜로디를 읊었습니다. 치료가 바뀐 지 열흘 뒤 지연이 눈을 가늘게 뜨는 것이 처음 관찰됐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3초였습니다. 박 선생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태수는 고시원 방에서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의 눈은 다시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습니다. 이 눈이 곧 열릴 것이라는 것을. 봄이 오기 전에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처음 의식이 돌아온 날은 2월 말이었습니다. 태수가 소설책을 읽어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책의 한 구절을 읽다가 잠깐 페이지를 넘기려고 시선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지연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선생이 달려왔고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혼미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눈이 열리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박 선생은 의식 회복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느린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병원 마당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3월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걷는 동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4월에는 처음으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목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언어 치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30대의 여성 치료사였습니다. 매일 지연에게 와서 입모양 연습을 했습니다. 숨을 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음을 소리내는 것까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료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연의 몸도 조금씩 반응했습니다. 5월이 되자 지연은 처음으로 태수를 알아보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태수를 향해 멈췄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태수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이 5초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입이 조금 열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연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연이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했습니다. 잘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일찍 오지 그랬냐고 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실에서의 첫걸음은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조기를 잡고 서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2명이 양옆에서 받치고 지연은 떨리는 팔로 보조기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굳어서 무게를 버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3초 서 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태수는 재활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치료사들이 지연을 일으키고 다시 앉히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온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보조기를 잡고 서 있는 시간이 30초가 됐습니다. 1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른발이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렸습니다. 바닥에 닿을 때 발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디뎠습니다. 그리고 왼발이 따라왔습니다. 2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걸음을 내딛고 지연은 치료사의 팔을 잡으며 무너졌습니다. 재활실 안에서 치료사들이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태수는 유리창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뒤돌아서서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변함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지연이 처음 2걸음을 내디딘 것이 지난 여름이었으니 이제 거의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보조기 없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씩이었고 그 다음에는 짧은 문장이 됐습니다. 발음이 완전하지 않았고 어떤 날은 말이 잘 되다가 어떤 날은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태수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기억은 군데군데 비어 있었습니다. 사고 전후의 시간이 뒤섞여 있었고 어떤 것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어떤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치료사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뇌가 다시 연결되는 과정에서 기억도 서서히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지연이 기억하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기억이 빠진 자리는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정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연이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고.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지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꿈에서 언니가 와서 잘 지내라고 했다고.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처음 병원을 찾아온 것은 4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서 혼자 이동이 어려웠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오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고 오래 울었습니다. 지연도 처음에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손가락을 움직여 어머니의 손을 쥐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는 병원 마당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화단에 노란 개나리와 흰 목련이 나란히 피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옆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있던 말라버린 화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올 봄에는 뭔가를 심어야겠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한 달에 2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태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천천히 옅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태수에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5월 어느 날 오후 지연이 퇴원 허가를 받기 2주 전이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병원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수와 지연은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짧은 거리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봄 햇살 아래 마당을 걷는 모습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부 그때 와줘서 고마워요. 목소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조금 느리고 중간에 한번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태수는 잠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의 소리였습니다. 나도 누군가 필요했거든. 짧게 대답하고 태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지연도 웃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아직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아서 한쪽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웃음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벤치 옆 화단에는 이름 모를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남의 집 마당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빈 화분들, 말라버린 것들, 그 화분들에 뭘 심으면 좋을지 지연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꽃을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정연이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냥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퇴원을 하고 걸음이 좀 더 단단해지고 말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 그때 꺼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서 꽃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태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오후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오후, 아무 말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오후, 옆에 사람이 있고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좋은 오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